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그 토마스 라우바흐 컨퍼런스 리서치 컨퍼런스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파월이 오늘 사실상 금리 인상이 없는 것처럼 오늘 얘기를 했고요. 오늘 좀 굵직굵직한 인건들이 사건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공화당은 아침에 협상하다가 중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증시가 좀 그런 우려 때문에 좀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제니드 옐런이 은행들 사이에 합병도 있어야 한다. 합병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협박입니다. 은행들 사이의 협박이고요. 그런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산문 월스트리트 제목은 좀 이렇게 뽑았습니다. 파월이 금리를 많이 안 올려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있고요. 부채 협상은 개인적으로는 막판 힘겨루기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 틀에서 디폴트는 없다는 가장 큰 틀에 중요한 합의는 했기 때문에 세부 내역에서 협상장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들은 계속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큰 틀에 합의를 했어도 중간중간에 엄청 넣고 빼는 거에 있어서 서로 쉽지는 않겠죠. FTA 같은 거 협상할 때도 막판까지 장난 아닙니다. 서로 하나 넣고 빼고 하려고요. 그만큼 협상은 그 협상 자체, 정치 협상 자체의 특성을 조금 더 고려해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넓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토마스 라우바흐 리서치 컨퍼런스 행사 자 이제 화면을 캡처한 거고요. 오늘도 이제 주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라멘트님, 양동광님, 빅보스님, 천사 루시퍼님, 입큰 개구리님, 신영기님, 파이큐큐님, 인사이트김님 모두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과찬이십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보실게요. 오전에 좀 좋았다가 파월 발언은 파월 그 행사 11시에 있었습니다. 11시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파월 발언은 좀 증시의 플러스 요인이죠. 증시 플러스 요인인데 그 부채 협상 오늘 중간에 공화당 선수들이 뛰쳐나갔다. 그것 때문에 그게 더 큰 마이너스 요인이었죠. 근데 어쨌든 그 파월이 더 빠질 수 있는 거를 좀 막아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이 한 0.2% 정도 밖에 안 빠졌으니까요. S&P랑 다우도 한 0.1, 0.3 정도 많이는 안 빠졌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파월에 플러스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S&P 500을 보시면 크게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고 아마존이 좀 내렸고 테슬라는 반대로 좀 올랐고 말고는 나머지는 그냥 크게 뒤섞여 있는 모습 뚜렷한 흐름은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10년만 국채금리도 파월 발언 뒤에 좀 내려왔다. 이 얘기는 어쨌든 금리를 많이 올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6월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CPI 갑자기 폭등하거나 그런 일이 없다면 굉장히 가능성이 낮은 얘기죠. 폭등하지만 그런 일이 없다면 어쨌든 금리를 동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 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국채금리가 내려왔다. 옐런 장관 요 말에 지역은행들이 좀 더 하락했다. 푼락화가 신발 파고 이런 데인데 오늘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어닝이랑 이제 매출이 다 안 좋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어쨌든 소매 업체니까 좀 같이 한번 봐주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다른 일들이 많아서 자세하게는 못 전해드릴 것 같은데 어쨌든 푼락화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오늘 토마스 라우바흐 리서치 행사입니다. 이 토마스 라우바흐는요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원래 그 연준의 통화정책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20년에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벤 버냉키가 같이 일을 했었고 파월도 전에 이사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사로도 있었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길 잃는 컨퍼런스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니 옐런도 뭐 축하 영상과 죄송합니다. 축하 영상까지는 아니고 뭐 축하 영상을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행사 영상 같은 걸 보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셋이 앉아서 뭐 얘기를 했는데 버냉키도 뭐 얘기하고 뭐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 크게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꼽아봤습니다. 금융시장은 안정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겉으로 보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금융시장은 안정이 됐다. 하지만 타이트한 신용 상황이 경제 성장과 고용, 물가에 영향을 줄 것 같다. 경제 성장과 고용은 당연히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물가도 낮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우리가 안 잡아도 조금 이것 때문에 더 낮아질 거니까 굳이 더 낮출 필요가 있니? 이런 얘기죠. 그 결과 정책금리는 우리의 목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수준, 뭐 내부적으로 생각한 수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좀 덜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신용인축에 따른 금리 인상 효과를 고려하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은 낮다. 사실상 6월 동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2번은 이제 1번을 약간 좀 보완해주는 멘트들인데 좀 중요해서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통화인수 측면에서 많이 왔다. 그러니까 많이 올렸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제한적이다 지금. restrictive.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누적 긴축 효과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은행 시스템의 스트레스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다. 뭐 이런 거죠. 그 얘기는 금리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을 보면 지금은 긴축을 너무 많이 하는 것과 너무 적게 하는 위험이 더 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긴축을 더 많이 하는 거에 위험이 한 이렇게 뭐 5개 정도 있다고 보시고 덜 할 위험이 5개 있다고 보십시오. 2개가 5개 균형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동결해야죠. 왜냐? 긴축을 너무 많이 할 때 위험이 있다고 하면 바로 중단하거나 내리거나 아니면 긴축을 너무 적게 한다. 이쪽 위험이 더 크다. 그러면 금리를 더 올려야죠. 근데 2개가 더 잘 전보다 더 잘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럼 일단 한번 중단하고 한번 봐볼까? 이런 생각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데이터와 계속 바뀌는 전망을 신중히 평가할 여유가 있다. 이 얘기는 지금 어느 정도 5%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앉아서 볼 수 있을 것 같아. 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 여유가 있다. 그동안 여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 그러니까 인상 어제도 이제 뭐 블러드나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인상론자들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잘라버린 거죠. 여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 지도부 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원 한 명 한 명이 얘기가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돌아가는 분위기도 알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합의제 성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도부 의중이 제일 중요하죠. 지도부 의중이 제일 중요하다. 어쨌든 8월 오늘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인상을 할 이유는 보지 못하고 있다. 시간을 갖고 앞으로의 CPI와 고용지표 등을 보겠다. 그런 의미다. 세 번째 멘트. 금융 안정을 위한 도구와 통화 정책은 개별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완전히 독립적이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지난번에 FOMC 때도 대충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이제 금융 안정 도구, 통화 정책 도구를 별도로 써왔죠. 통화 정책은 이제 금리 같은 걸로 해서 인플레 대응을 하고 금융 안정 도구 뭐 유동성 뭐 지원 뭐 기구 같은 거 만들어서 뭐 이제 은행들 막 뭐 대출 지원해주고 담보 잡고 대출 지원해주고 그랬었잖아요. 2개가 구분은 돼 있다, 세퍼레이트 돼 있는데 완전히 인디펜던트한 건 아니라고 다시 한번 좀 오늘 좀 세게까지는 아니고 강조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개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금융 안정을 위해서 어쨌든 유동성 공급해서 처리해주면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면 그게 모순된다는 얘기를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행들 상황이 안 좋잖아요. 은행들 상황이 안 좋은데 금리를 뭐 유동성 공급만 해주면 돼. 뭐 1차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그게 말이 맞는데 자기네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왔죠. 맞는데 지금 보면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2개를 그래서 완벽하게 구별하는 게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요 내용을 보면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지금 상황을 보면 추가로 금리를 올리면 은행들이 상당히 얼어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 직전까지만 해도 두 개가 구분돼 있다고 막 얘기했었거든요. 우리는 별도의 툴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계속 이제 바뀌는 거죠. 바뀐다는 얘기는 은행들이 여기서 더 올리면 좀 힘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그렇게 생각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죠. 근데 그럼에도 이런 부분은 좀 약간 발을 하나 걸쳐놓는 얘기는 오늘도 분명히 했어요. 이런 아까 처음에 모두 얘기한 게 은행의 그 신용 긴축으로 인한 그런 이제 금리 인상 효과 때문에 더 많이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신용 긴축 효과가 계속 얘기한 거기도 합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얘기했죠. 매우 불확실하다. 얼마나 될지. 블러드나 이런 사람들 얘기처럼 적을 수도 있고, 블러드는 뭐 너무 과대평가됐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잖아요.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스틴 굴스비 얘기하는 것처럼 클 수도 있고, 좀 불확실한데 어쨌든 그런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 이 얘기는 나중에 좀 자기네들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냥 발을 하나 걸쳐놨고, 그다음에 인플레 얘기는 오늘도 초반부터 많이 뭐 이렇게 밑밥을 까는 거죠. 많이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어쨌든 밑밥을 많이 깔아놨으니까 나중에라도 혹시 그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자연금리, 뭐 중립금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중립금리 같은 게 좀 변화하거나 인플레 문제가 있으면 추가적인 조치는 나설 수 있다. 그런 내용을 하나 걸어놨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설명드렸듯이 매파적 동결 내지는 스킵은 어쨌든 6월은 안 한다는 거니까 6월은 건너뛰고 나중에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스킵이라는 게 퍼즈는 계속 이제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6월에 동결을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쭉 동결할 거라까지 계속 동결할 거야 이렇게까지는 확신을 안 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 어쨌든 왜냐하면 오늘도 계속 데이터를 더 봐야 되고 매 회의마다 할 거야 이렇게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보시면 요 내용도 했습니다. 시장의 금리 전망이 연준과 다른 게 연준의 인플레 억제 의지를 의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이제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그런 얘기들 많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연말까지 이제 금리 인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10명 중에 1명꼴 뭐 이러니까 연준의 신뢰도가 타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6월에 금리 인상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해드렸었는데 파월은 오늘 다시 정리를 해준 거죠. 관계없어. 뭐 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그리고 전망이 서로 다른 이유는 그쪽은 뭐 인플레가 더 빨리 하락한다고 보는 것 같은데 침체가 뭐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냥 그 정도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신경 안 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신뢰도 이런 거 자기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금리를 올릴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들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보니까 중요한 게 하나 떴나요? 네. 부채 한도 협상이 오늘 밤에 재개된다. 네. 원래는 그 주말에 만날지 안 말지 모르겠다. 오늘도 만날지 안 말지 모르겠다고 얘기했는데 잘 됐네요. 이거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사는 나중에 방송 끝나면 업데이트 해놓겠습니다. 어쨌든 파월이 이렇게 얘기했다. 기대했던 것만큼 금리는 많이 안 올려도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 중요한 건 오늘 이제 나중에 직접 보셨는 분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제 파월이 처음부터 또 옛날 방식 그대로예요. 인플레이션 얘기를 막 먼저 합니다. 밑밥을 막 까는 거죠. 막 깔고 얘기하는데 오늘 보면 굉장히 대본을 많이 보고 답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FMC에서도 뭐 현장에서 라이브로 뭐 이렇게 Q&A를 하잖아요. 기자들하고. 뭐 그때도 이제 중요한 거 한두 대목은 이제 준비해온 걸 읽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말이 틀릴까봐 단어를 잘못 쓸까봐 그런 건데 오늘은 거의 많이 보고 읽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파월이 좀 이렇게 단어와 이런 걸 틀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는구나. 이게 지금 어쨌든 6월에 금리 인상을 안 한다는 얘기를 좀 전해주려고 하다 보니 그걸 잘 전달해야 돼서 그렇게 했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이해하기에는 오늘 너무 많이 보고 읽더라고요. 이거는 파월이 며칠 전에 연준 의장이 임명이 돼서 잘 모른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의 컨퍼런스 행사 참여했을 때도 그렇고 뭐 기자회견 할 때도 보면 그 정도 당연히 답변을 잘하는 사람이 원래 말은 잘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오늘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건 순전히 제 판단인데 이게 그 발언의 톤과 수위가 직전에 좀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랴부랴 내용과 톤을 좀 수정을 하다 보니 그게 뭐 어떤 계기가 됐는지는 모르죠. 뭐 백악관에서 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내부 자료를 좀 더 보게 됐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막판에 좀 보고 부랴부랴 수정을 하다 보니 준비를 어쨌든 이게 중요한 얘기다 보니까 자기들도 원고를 많이 보고 좀 어느 정도 외우고 해야 그리고 익숙해져야 이제 발언도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평소에 당연히 다 알고 있지만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거는 좀 제가 그냥 배경 설명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기자회견 같은 거 할 때 그런 손짓 하나 그 다음에 발언 그리고 목소리 톤 이런 거 잘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오늘 굉장히 원고를 많이 보고 읽었다. 그게 조금 오늘 좀 봐둘 부분이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파월이 이 정도로 얘기하니까 금리 전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CME 페드워치인데요. 어제는 이제 인상 확률이 35%였는데 오늘은 18%까지 좀 떨어졌죠. 한 절반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여전히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적은 숫자는 아닌데 어쨌든 상당히 떨어졌다. 재밌는 거는 오늘 이제 파월은 오전 11시에 발언이 있었고요. 그 전에 오전 한 8시 45분 좀 전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뭐 한 8시 43분 정도 시작했나? 어쨌든 조금 더 일찍 시작했는데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기조연설이 있었습니다. 기조연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윌리엄스 총재의 얘기는 어쨌든 실제 중립금리가 앞으로 계속 더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정책금리가 굳이 많이 오를 필요는 없다. 앞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윌리엄스는 자기가 오늘 연구해온 거를 자기 연구를 좀 발표했거든요. 윌리엄스 좀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알스타라고 좀 복잡한데 알스타라고 이렇게 추정 모델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쉽게 핵심만 얘기하면 앞으로 그런 실질 중립금리가 2024년까지 해봤더니 떨어지는 거로 나온다. 그 얘기는 정책금리도 앞으로 좀 낮아질 거라는 의미거든요. 정책금리 낮아질 거라고 보인다. 그 얘기는 6월에 금리를 어떻게 된다,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할 거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거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금리 인상은 거의 다 한 것 같고 앞으로는 그 유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앞으로는 시간이 좀 더 흐르면 떨어질 일이 남았다고 얘기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 먼저 좀 하나씩 보시죠. 경기를 자극하지도 둔화하지도 않는 실질 금리.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겁니다. 아까 이제 존 윌리엄스 얘기한 건 자연금리라고 얘기해요. 내추럴 레이트라고 하는데 내추럴 레이트는 경기를 자극하지도 둔화하지도 않는 금리, 실질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 금리 기준으로. 그래서 이 자연금리가 여러분들 전에 많이 드셨던 중립금리랑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스타도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립금리, 자연금리, 알스타 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경기를 자극하지도 둔화시키지도 않는 실질금리 수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걸 알면 이것보다 좀 더 높으면 경기를 둔화시키니까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을 수 있는 거고 그거보다 낮으면 경기가 둔화하지 않는 거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기준점 같은 거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연금리가. 이 자연금리를 파악하면 그게 이제 중립금리고 같은 얘기고 어쨌든 이 중립금리를 파악을 하면 인플레이션 대응의 기준점을 알 수 있는 건데 그게 1분기 기준으로 0.5%다. 그 뒤로는 계속 하락해서 내년까지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3월 PC 물가지수가 4.2%, 근원이 4.6%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이 실질 중립금리 그게 4.2%니까 죄송합니다. 실제 중립금리가 0.5%라고 얘기했죠. 0.5%고 인플레가
4.1을 넣으면 둘을 더하면 명목 정책금리는 4.7 정도면 된다는 이게 판단이 가능해요. 물론 이제 근원피시로 하면 좀 높아지겠죠. 어쨌든 이게 좀 복잡한데 그런 수식을 더하면 지금 금리 정도 수준이면 꽤 제한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윌리엄스 다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제 그거를 역산을 해보고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윌리엄스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과적으로 지금 금리 수준이 적당하다. 요 정도 수준이 적당하고 실질 중립금리가 어쨌든 지금 0.5% 수준이지만 더 떨어지고 내년에 마이너스가 되니까 더 이상 안 올려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금리 내려갈 거다. 기준금리 내려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하여튼 좀 설명드리려고 쓰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실질금리 명목금리 차이는 아시니까 실질금리라는 게 이제 명목금리에서 인플레를 뺀 거니까 이걸 이제 이항한다고 하죠. 이쪽으로 옮기면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더하기 인플레 된다. 뭐 그런 건데 이거는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말씀드리고 윌리엄스 총재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다는 건지 그것만 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금리가 매우 낮은 시대가 끝났다는 증거가 없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동안 그렇게 했었잖아요. 고금리 시대가 온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윌리엄스는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저금리가 끝났다는 얘기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얘기 자체가 금리 나중에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 파월과 윌리엄스 총재의 생각을 종합해 보면 정책금리는 대략 지금 정도 수준이면 되는 것 같다. 인플레 급등만 없다면 향후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 불확실성이 있기에 데이터는 좀 더 보긴 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 윌리엄스 총재가 오늘 발표한 내용들 뭐 있어요. 그게 이제 자연금리, 중립금리가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이게 뭐 오차도 심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게 나중에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기준으로 예상하면 그런데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금리 부분은 뭐 완전히 뭐 인상을 아예 없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좀 힘들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전해드린 대로 스키가 포즈 그것도 아니면 인상해서 오늘은 이제 인상은 거의 나가리 되는 분위기로 바뀌었죠. 하지만 이제 동결이 오더라도 매파적 동결이나 스킵 모델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좋겠다. 그리고 5월, 6월 CPI 어쨌든 한 번 인상 안 했어요. 그 다음번에도 인상 안 하면 이제 두 번 인상 안 한 거죠. 뭐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되면 그게 사실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쌓여나가면 이게 포즈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상황을 매달 어쨌든 파월은 보겠다고 한 거니까 그 내용을 조금 완전히 닫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 모델은 조금 복잡합니다. 이 모델이 좀 복잡해서 이게 조금 더 설명드리면 어쨌든 이게 오늘 그 윌리엄스가 갖고 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제 중립금리를 이제 산출을 해본 겁니다. 노란 선은 여기 뒤에 노란 선 보이시죠? 요건 이제 요 파란 선은 그 모델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넣어서 자기네들이 산출을 해본 거예요. 노란 선은 그 시장의 전망치, 블루칩 전망치를 가지고 해본 건데 두 개가 비슷하죠. 그래서 이 노란 선이 어쨌든 뭐 신뢰도가 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노란 선은 그 시장 추정치 가지고 계속 전망을 해보니까 2024년까지 한 거거든요. 마이너스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자연금리가 중립금리가 낮은 상황이 끝났다.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고 그 얘기인즉슨 저는 이제 내년 초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자기들이 해왔던 것도 있으니까 내년 초에는 금리 인하도 있을 수 있다. 금리 인하도 있을 수 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가면 뭐 HLW 뭐 모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아까 그 말씀드렸던 중립금리 산출하는 뭐 모델인데 복잡해요. 뭐 알스타라고 얘기하고 뭐 복잡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오늘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쓴 거를 보면 일부 인사들이 금리 동결론은 불충분하다고 했지만 이날 파월을 포함한 다른 이들은 은행 긴축을 고려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아마도 건너뛰고, 그러니까 즉 스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스킵하고 지난 금리 인상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는 힌트를 줬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는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고 좀 궁금해하실까봐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명목금리 부분, 이게 명목 정책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겉으로 보이는 5.0에서 5.25 이 정책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인플레가 여기 있고, 여기 실질금리 부분이 있는데, 실질금리는 아까 이제 그 윌리엄스가 이제 산출해내는 그 숫자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은 한 0.5 정도 된다고 했죠. 이게 한 0.5. 근데 그게 더 낮아져서 뭐 마이너스까지 간다고 해보세요. 인플레도 어차피 보면 더 뛰지만 않는다면 이게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지금 0.5인데 그게 마이너스가 되고, 인플레도 조금씩 내려갈 거 아닙니까? 조금씩 더 내려가고, 그러면 명목금리는 더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보면 다시 설명드리면, 지금은 실질 중립금리죠. 실질 중립금리가 0.5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실질 중립금리가 0.5고 인플레가 뭐 한 4.2, 4.6 그 정도 되죠. 그럼 그때 두 개를 더하면 필요한 정책금리가 나오는데, 요게 0.5에서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인플레는 인플레대로 좀 더 떨어진다. 뭐 여기서 갑자기 더 튀는 가능성이 좀 적으니까 뭐 천천히 내려갈 수 있지만 더 내려간다. 그러면 요 숫자도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시점이 언제냐? 아까 그래프에서 정확하게 어느 시점이 언제다 이런 걸 표시해주지 않았어요. 언제라고 말해주지 않았으나, 요거 대충 이제 겐또 때려보면 2024년 초이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씁니다. 그래서 올해는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고, 내년 초가 되면 금리는 떨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존 윌리엄스가 이제 그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이면서 어쨌든 3인자니까 이런 계산을 자기가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역산해 보면 내년 초에는 금리 인하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나온다는 거까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복잡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바로 들어오는 얘기 한번 해보죠. CNN 보도예요. CNN 보도인데 재밌습니다. 제니 옐런이 은행 CEO들한테 더 많은 합병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어제 이제 그 다이먼이랑 뭐 시티에 뭐 제인 프레이저랑 이런 사람들이 뭐 제니 옐런 만났고, 그래서 뭐 이제 옐런이 뭐 그런 얘기 목요일이죠. 미국 시간 목요일에 만났고, 그 결과 뭐 옐런이 부채 한도 뭐 협상 안 되면 뭐 파국이야 뭐 그런 얘기 했다는 건 다 자료에 나왔어요. 근데 CNN 보도는 자료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NN 기사를 보면 이 내용은 자료에 담기지 않았는데, 옐런이 은행 CEO들한테 은행 간 합병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옐런이 이런 거 보실 때요, 그럼 옐런이 그냥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애널리스트들은 나와서 더 많은 은행 합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얘기할 수 있죠. 그거는 뭐 다이먼이나 제인 프레이저나 이런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냥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옐런이 더 많은 합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한 거는 니네 더 많은 합병 준비해라 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이먼은 뭐 주주들 만나서 앞으로는 더 안 할 것 같아 얘기했다지만, 다이먼이 아니면 뭐 시티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웰스파고나 다른 애들 시키겠죠. 정 상황이 안 좋으면 JP모건한테도 더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문제가 있는 은행들이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는 은행들이 더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문제가 없는데 합병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국에서,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인 게, 금융당국에서 좋아하는 거는 은행을 파산시키는 것보다 딴 데 인수시키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근데 떠넘기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이게 파산하고 영업정지하고 문 닫으면 그거 뭐 그 고객들 뭐 난리치고 뭐 예금 보장이 되네 안 되네 뭐 난리가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국이 좋아하는 거는 떠넘기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용해지거든요. 한국에서 저축은행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축은행들 예전에 그 2012년대 초반에 문제 생겼을 때 안 되니까 다 이제 대형은행, 시중은행들 하나씩 다 줬어요. 뭐 국민은행 하나 주고, 뭐 신한은행 하나 주고,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뭐 기업은행도 가져가고 농협도 가져가고 뭐 다 하나씩 떠넘겼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떠넘기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조용해지잖아요. 뭐 이렇게 예금 손해 보는 사람도 없고.
어쨌든 옐런이 오늘 그렇게 얘기했다, 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은행 쪽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게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당장 한두 군데 당장 겉으로 보이는 뱅크런이 끝났다고 해서 이 모든 게 은행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 가는 겁니다. 안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가 보시면 돼요. 겉으로 보이는 바깥에서 보이는 그 피 흘리는 거는 멈췄을지 몰라도 안에서 내상이 굉장히 심하고 피를 많이 흘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옐런의 발언을 듣고 온 사람들은 잠을 못 자겠죠. 예, 잠을 못 잘 겁니다. 예, 주주를 또 어떻게 설득하나. 언젠가 또 전화 오겠지. 그때부터 이제 재무부에서 전화 오면 이제 받기 싫은 거죠. 뻔하니까. 오늘 뭐 블룸버그 경기 전망 뭐 때되면 하는 거 있는데 침체 전망은 계속 65% 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채 협상 아까 어쨌든 빠져나갔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아까 그 속보 보니까 재개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죠. 그러니까 그 막바지 진통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게 한번 누가 이제 큰 틀은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세부적인 걸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한 번은 뭐 협상장 발로 차고 나가고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정치 협상이라는 게 그렇고 기본적으로 정치 협상뿐만 아니라 뭐 국가 간의 뭐 외교 협상, 뭐 무역 협상 다 비슷합니다. 갑자기 안 한다고 못 한다고 뭐 배째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어쨌든 큰 틀에서는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디폴트를 피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판을 완전히 뒤집는 거는 공화당도 백악관도 다 죽는 길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좀 알고 조그만 거에 계속 이제 뭐 이게 업앤다운은 계속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 부분은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제가 뭐 어젠가 그젠가 말씀드렸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AI에 조금 뭐 과잉 아니냐, 돈이 너무 많이 몰리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다는 거, 이거는 참고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침체를 언급하는 기업들은 많이 줄었더라. 이것도 재밌는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침체는 좀 생각을 많이 줄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기업들 입장에서 어쨌든 실물 경제에 가장 가까운 게 기업들이니까요. 뭐 은행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들이 아무리 잘 보고 예측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실물 경제를 보는 건 기업들이니까 기업들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경기 침체 얘기가 많이 줄었다. 그거는 이제 그만큼의 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부채 한도를 걸어놓은 기업은 거의 없더라. 이것도 이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예. 어쨌든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은 오늘 다시 뭐 재개한다고 하니까 주말 전후 과정을 좀 더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제 FOMC 의사록이 나옵니다. 의사록 나오면 조금 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금요일에 PCE 나오죠. PCE 나오고 그때 이제 미시간대 인플레기대 지난번에 3.2% 나왔던 거 그게 좀 어떻게 나올지 그게 나오니까 그것도 좀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2%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뭐 인플레기대는 괜찮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좀 제가 아무래도 그 뉴욕 연방준비은행 그 얘기 좀 설명드리라고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기사를 지금 보니까 기사도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라도 좀 보시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고요.